세법에서 이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예요. 전용 85.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읍면적 따지는데 전용 1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평방미터는 꽤 크죠. 면적에 따라서 또 아슬아슬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법의 명기를 딱 했어요. 요번에 법의 명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85, 국민주택 이런 얘기를 쓰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개념 도입 안 하고 아예 못지를 딱 해버렸어요. 무조건 연면적 85. 연면적하고 전용업은 틀리죠. 그러면서 공동주택만, 즉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만 전용면적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연면적 85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단독주택 사실 때 전용이 84, 전용이 80. 그런데 기타 공용면적, 부대면적 합쳤더니 90.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 공동주택 일대만 85입니다. 그리고 시골로 갔다고 해서 100일이지도 않아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지방으로 가면은 이 85가 또 100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고, 법령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못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연면적으로 85고, 그 다음에 이 면적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죠. 면적 기준에 예를 들어서 85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85를 즉 넘었다. 그러면 금액 기준을 충당해야 돼. 근데 금액 기준이 또 거기보다 넘어버렸다. 즉 금액이 6억 원 넘는 거를 우리가 산다. 그럴 때 이 주택이 85를 넘는 주택을 사면은 지금 안 합니다. 시골에서도.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 규모로 보던 개념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기익된 면적으로 판단하므로 호별로 면적으로 본다. 자, 20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건데요. 4.1 대책 원안은 주택별로 취득 조건이 틀렸다. 즉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있는 고급 평형도 분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없이 했다. 면적 기준이 없이 9억 원 이하면 다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기존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축 미분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은 6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 중 하나만 성립되면 해주는 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종전 규정은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묶여져 있었죠. 물론 금액은 9억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그리고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실제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입니다. 엔드 조건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엔드 조건으로 묶어지는 거는 안 해준다. 그러나 오화 조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지 계약이 2013년 4월 1일 이후 해제된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3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4월 1일 이후 다시 계약 체결한 주택. 방금 얘기했었죠. 그 아래 얇게 흐리게 보이는 거 밑줄 그으세요. 계약자의 가족이 당초의 사업 주체 등과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
거기다 밑줄 쫙 그으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가족 동그라미 쳤으면 화살표로 그 아래에 소득세법상 1세대에다 쭉 그으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지가 쓴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법에 있는 말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해당되는 질문에 맞는 조항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4월 1일이) 이날이다. 종전에 계약 체결했다. 해지한다. 그래서 다시 한다. 이 다시 할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다시 4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해서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나중에 이 신축일로부터 5년입니다. 양도세 감면받는다. 그럼 대개 이게 2013년 5월이더라. 그러면 집이 2년 있다 지어진다. 그러면 2015년 5월에 지어지는 거고요. 이때부터 5년 2010년 5월 1일까지는 양도세 100% 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1세대 1주택을 사면은 그날부터 5년을 따지지만 이와 같은 신축 미분양은 집 짓는 기간이 우선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계약한 날부터 7, 8년 되는 겁니다. 집 준공 나눈 날부터 5년 따지니까. 자, 지금 요럴 때 여러분이 주의할 거. A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가면 좋은데, 요게 4월 1일 이후였으면 좋은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족이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면은 안 된다. 그 가족의 세법에서 나오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책에 있는 아래 그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본인 명의로 했다. 그러면 본인 거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 이름, 이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물론 한 지붕 밑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개념이니까 주민등록은 안 해도 실제 한 집에 살면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안 살고 주민등록 쪼개져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으로는 해봤자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택 투기지역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쩐지 이게 마지막 정부가 쓰는 하나의 방어책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감면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이미 지어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었던 업자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신축돼서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양도세를 안 낸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생애취초 취득은 개념이 많이 틀리죠. 생애취초는 이쪽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집이 중에 이러한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가 이러한 집이냐 아니냐를. 근데 이 집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는 다 감면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던 집이 10개든 20개든 다 해줘. 그러다 보면은 투기부일 수 있겠나.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투기지역밖에 없다. 투기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입법해야 됩니까? 투기지역으로 하려면. 이 제도를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올 한 10월달 정도 돼서 강남에 강남구에 엄청나게 이게 투기가 불어가지고 막 집값이 엄청나게 뛰더라. 그럼 막을 재주가 없잖아요. 법을 다시 바꾸나? 올 연말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시사하게 3, 4개월 하다가 빠야 없애나? 국회의원들이 쪽팔리지. 연말까지는 자구정을 하고 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들 때문에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 지정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감면을 못 받아. 그럼 지정 지역 감면을 정부가 하려고 작심하면 일주일이면 합니다. 투기 지정 지역은 입법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닙니다. 저희 투기 지정 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기재부의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차관이. 이게 기재부의 차관이 다른 부서하고 뭐 협의할 것도 없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그 이 투기 지정 지역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장 몇 번 꽝꽝 두드리면 그 다음날 고시 공고하면은 그날부터 투기 지정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다 허당입니다. 오늘 오신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쉽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투기지역은 막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는 못해요. 하려면 쪼개서 해야 돼. 서울시 중에서도 구 단위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뭐 강원도 전체 이렇게 안 되고 강원도에 뭐 원주시 이렇게. 지역 단위로 계속 고시를 해서 해야 되고 또 그 투기가 가라앉았다 그러면 또 바로 해제해야 되고 그래서 저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인데요. 주택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 미분양 1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지정된 지역에 이런 주택을 취득할 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살라고 갔더니 지정이 됐더라. 그럼 안 사면 되지 뭐. 미리 지정된 거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딱 계약 치르고 잔금 지금 치르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가 나와. 내일부터 한다고 그래. 그럼 오늘 잔금 치르고 사버리면 되지. 그러면 내가 취득한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된 거야. 그럼 해당 사항 없어. 잘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정된 줄 모르고 가서 샀다. 감면되는 줄 알고. 그거는 할 수 없지. 그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죠. 아직은 저런 게 없고요. 투기지역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혹시 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나 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오네요. 요번 그 제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렸던 게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이따 다시 여기 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IMF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해줬어요. 이 감면은. IMF 때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IMF 때도 주택 거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정부에서 이런 그 감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 감면이라 해서 이제 이런 그 미분양 신축 주택을 사서 세를 주면은 세금을 안 걷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임대 주택 감면 제도였죠. 그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안 되니까 신축 주택 감면 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거와 좀 비슷해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이거는 지금 우리 이번에는 신축 미분양 1세대 주택 3개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IMF 때는 신축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조치가 IMF 때보다 주택의 개념으로 보면은 더 폭이 넓어요. 더 대담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명박 정부나 IMF 이후에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나온 세제 정책을 보면 다 소극적이에요. 그나마 IMF 때가 제일 컸었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 와서는 IMF 때도 신축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신축 미분양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신축주택을 어떤 걸 봤냐면 사용 승인되어서 사용 승인 신축주택이라 해서 사용 승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들어왔어. 빈집이면 돼. 미분양도 마찬가지. 미분양은 사용 승인 전이죠. 아직 짓기 전에.
미분양은 이제 사용승인 전, 아직 짓기 전 집 짓고 있는 것들이요. 분양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안 해줍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특성이 어떻게 돼요? 원래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동네가 노후됐다고 다 때려 부신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서 아파트를 줄 테니 돈 좀 내놔. 그것을 청산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조합이 또 걷어가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멋있게 지어서 줍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 취득했어요? 쭉 가지고 있다 관리처분 나면서 집 부셔버려? 그것뿐이야, 그냥. 집 부신 것 뿐이지 내 대지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땅은 가지고 있어. 그 땅에다 건설사가 지어서 나중에 요 시점이 되면 사용승인 됐다 해가지고 요때 취득을 다시 해요. 즉 재취득을 한다고, 재개발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매실돼버리고 새로운 집이 새로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재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가 사용 승인 주택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재개발은 규모가 안 클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땅에 자기 집 진 거예요. 즉 다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신축 얘기 잠깐 했죠? 신축의 개념과 똑같다 이거예요. 아까 도생주택 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신축 등기 내면서 나 취득이요. 세금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땅에다 자기 집 허물고 더 크게 잘 지어서 아파트 하나 받았어. 자기 땅에다 자기 집만 지은 것뿐이지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거 안 팔린다고 자기 집 아닌가? 빈집인가? 누가 안 사준다고 자기 집 아니에요? 전세 안 나간다고 빈집인가? 자기 집이지. 그러니까 정부는 아쉬울 게 없는 게야, 이런 집은. 아쉬울 게 있는 거는 지금 건설업자들이 집을 100채를 딱 졌는데 분양이 안 돼서 50채가 그냥 남았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걸 빨리 소진이 돼 건설사도 살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되니까 금융도 박살나고 뭣도 박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빨리빨리 팔고 댕기고 이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빠졌습니다. 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엄격하게 보면 이런 재개발이 진행될 때 취득의 어느 시점에 이분 1세대 1주택자인데 자 이때 산다. 그런 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인데 원래 옛날부터 뭐 여기 어디 뭐 강남에 연탄보일러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한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10배, 20배 뛸 것 같은데 프리미엄을 한 2, 3억 붙여가지고 누가 팔어. 그거 샀어. 재개발 정비구역 고시 됐어.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냐? 이건 아니에요. 샀는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야. 그러면 이 혜택 받습니다. 요때 사면.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조합원한테 취득하여 원조합원이 되는 경우. 원조합원이라는 건 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조합원한테 취득해서 원조합원이 되는데 파는 이 원조합원이 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이거 감면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잡으면 로또야. 왜? 감면 대상이 여기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관리처분 나서 집 부시고 때려쳐. 재건축 아파트 지었더니 한 10배 올라버렸어. 그런데 지자마자 팔아버려. 감면 대상 확정됐기 때문에 지자마자 팔아도 10배 올랐어도 세금 안 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찾아 들어가면 이 제도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승계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인정 안 돼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즉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취득하는 건 그런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요 전에 사는 경우는 나중에 5년 감면을 받습니다. 5년 감면을. 그 5년 기간 따지는 게 이제 여기서 타면은 묘한 문제가 생겨요. 이 전체를 5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사하는 기간까지. 현재 세법 규정은 그러거든요. 그럼 공사 기간 3년이다. 사고 한 1년 지났다. 그러면은 아파트 지어지자마자 1년 정도 이내에 팔아야 100% 감면이야.
집으로만 5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그렇고, 이렇고. 두 번째, 하여튼 이 사용성이 떨어진 집을 가지고 뭐 이게 1세대 1주택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유상거래가 아니고 본인이 신축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IMF 때는 해줬다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또 헷갈려.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차라리 안 한 분이 편해. 예전에 여기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임시사용 승인난 날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빠진 것 교재 보고 합시다.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5월 1일 신축된 여기서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 1일 사용승인 난다는 얘기예요. 사용승인 나서 아파트 등기한다.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근데 원래부터 자기는 원조합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 등기할 때 5억 원으로 등기 칩니다. 금액 들어가요. 취득세 나옵니다. 그러나 그 5억 원으로 6억 원 이하니까 나는 이거 아니야. 새로 샀으니까. 자기는 뭘 사? 자기 집에 자기 땅인데. 원래부터 자기 건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 감면 해당 주택 22페이지 실 아래쪽이요.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이건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조합원 아파트만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도 있어요. 일반 분양은 순수한 그냥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뭐 빠지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신축 주택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 1세대 1주택 취득하여 원조합원이 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합원이 여기요. 조합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신축 등기해서 자기 걸로 샀어요. 자기 걸로 등기가 났어요. 이렇게 등기가 난 거를 우리가 사는 경우입니다. 등기가 조합원이 내놓은 거를 우리가 사는 경우. 근데 아무거나 됩니까? 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이 돼야죠. 기준주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쪽 상마 위에 있는 규정이요. 정부가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99조 2에는 타인이 분양하는 신축주택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부 언론에서 개인이 단독주택 신축 시 타인 주택을 새로 구입한 후 허물고 신축하거나 별도로 땅을 구입하여 신축하여 원시 취득할 때에도 감면이 된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에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축으로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 사가지고 건설업자가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신축 자체만 하고 안 팔고 가지고 있다 5년 있다 팔아. 양도세 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요. 그거 안 된다고 시행령에서 못질했습니다. 지금 제 얘기 알아요? 자기 땅 지어놓고 신축으로 내가 1세대 1주택,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내가 샀으니 5년 이내에 팔면은 나 5년 이내에 내가 분양하면 양도세 안 내도 돼. 이 얘기는 주택 신축업자들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 주택 신축업자들이 이해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업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집 져서 5년 이내에 팔면 세금 안 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은 업자 집을 우리가 샀다. 그런데 그 집이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집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서 팔 때 감면받는다. 이 얘기예요. 수분양접자에서. 그래서 그 아래 시행령 규정을 딱 거기다 지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밑줄 치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가지고 많이 궁금해 여깁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존 단독주택을 소실분기 노후 동그라미 소실분기 노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소실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분기되었습니다.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어디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등등 사유로 인하여 그 집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집을 지었다. 취득한 주택이라고 했는데 신축한 주택이죠. 이런 경우는 재건축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지은 자체만 가지고 6억 원 이하고 면적이 85 이하니까 나는 이 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집을 누가 살 때 얘기다.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사서 팔 때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감면 조항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받쳐주는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그 신축주택을 여러 채,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취득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1세대 1주택자의 집입니다. 이 집을 내가 삽니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있다가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그래. 그러면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는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이에요. 감면이니까 뭐 종특세 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집만 요번에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이런 집들만 골라가지고 내가 총 몇 채를 사냐면 10채를 삽니다. 왜? 이 10채를 아무리 집이 많아도 다주택 중과 이런 거 필요 없이 이거는 한 채만 감면해 준다는 말은 없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약한 거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몇 채 해준다 이런 요약감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만 해줄게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내는 사채를 쓰더라도 잔뜩 사서 한번 세금은 안 내니까 제대로 투자해보자. 특히 오피스텔까지 이번에 해준다니까 그것도 사서 해보자. 자, 팔 때까지는 세 줄 거니까 전세나 은행 대출 끼고 사면 된다. 나중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10채를 샀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강남에 타워팰리스 삽니다. 저 실제 사는 게 아니고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이 집이 현재 내가 한 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팔면 세금이 비과세야. 1세대 1주택으로. 그래서 비록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세금 얼마 안 나와. 비과세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과세라고 치면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고 치면 세금 한 3억 내야 돼. 타워팰리스 한 3, 4억 나오는 거 우스우니까요. 근데 내가 이 짓을 안 하면, 위에 이런 걸 안 하면 비과세 당연히 돼서 세금 안 내는데 괜히 이거 요번에 나온 말에 혹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뭐 한다고 시장 갔다 뭐 한다고 이거를 10채를 턱 샀네. 그러면 1세대 11주택이 돼요. 소득세법은 이렇게 계산해요. 1세대 11주택이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거 나중에 내 집 팔 때 3억 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해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 집에 목숨을 걸어놓고 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런 감면조항이 나오면 반드시 끝에 무슨 말이 되냐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이해 없이 그 글자를 보면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하면 타워팰리스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10채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1세대 1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1 빼기 10 한 1세대 1주택이다. 즉 이런 집을 2채가 되든 10채가 되든 20채가 되든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해준다. 그러면 한 번 더, 자, 타워팰리스를 이걸 사고서 한 2015년 정도 한 2년에다 팔아서 비과세에서 하나 해먹었어요. 이거는 10채 가지고 있는데 5년, 아직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버티고 있어. 그리고 한 채 또 샀네. 그리고 비과세는 요새 2년만 있으면 비과세요. 한 채 또 사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또 팔았어. 그럼 비과세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10개 빼고 다시 1세대로 비과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전에 한번 해줬으니까 안 해줘? 그런 얘기 없어요. 해줍니다. 안 해주려면 법에다 그 말을 적어야 돼요. 전에 당신이 주택수 산입할 때 비과세 판정을 받아서 한 채를 종전에 비과세 받은 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인정하잖아.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IMF 때부터 나온 세법 규정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2번, 3번 해 잡숴도 돼. 이게 5년 경과돼도 해당이 없어요. 꼭 5년 이내에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이 감면주택을 어떻게 해서 안 올라가지고 5년 경과해서 7년, 8년 가지고 있게 됐네요. 그때 돼가지고 팔아. 그렇다고 해도 역시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어디 보다 보면 잠깐 눈에 띕니다. 그거는 24쪽 보시고요. 조특법 99조의 2가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99조의 제2항에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항 질 아래 밑줄 긋을 것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 그으면 돼요. 이런 감면 대상 주택은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6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이 정확히 뭡니까? 사람 안 사는 집, 새로 지은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지었는데 10년 동안 사람이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신축주택이에요. 그럼 임대는 있었다. 사람이 그 안에 살기는 했다. 신축주택입니다. 주인이 안정해준 거 신축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에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발표 당시에는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주택만 인정했어요. 근데 이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주택은 흔히 얘기해서 1군, 2군, 3군 뭐 이렇게 주택건설업체 큰 업체들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16조가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집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럼 동네에서 빌라 짓고 도생 짓는 분들이 이런 규모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즉 대규모 건설 주택건설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법 16조에서 얘기하는 건설사업자는. 그런 사람들이 공급하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죠. 그런 분들이 빌라 짓습니까? 어디 원룸주택 지어서 뭐 합니까? 아파트 다 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전부 신축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 4월 말일 날 해서 5월 1일 공포된 법령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자가 들어갔어요. 요 20호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업자, 빌라 신축업자, 원룸 신축업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특별히 허가받지 않고 특별히 어떤 뭐에 없이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만 내가지고 그냥 주택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20호 미만이니까 한 채를 지어서 판매 사업을 해도 해당이 돼. 한 채를 지어서. 근데 자기가 신축하는 걸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지어서 파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살 때에 그런 집들을 신축주택이라고 봐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 20호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자 거기에다가만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당초 규정에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무조건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이렇게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큰 대형 규모의 아파트 이것만 생각했는데 다 된다는 거고요. 좀 특이한 말이 그 규정에 쭉 호별로 4호, 5호, 6호, 7호 하고 4개가 나오는데 4개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4호 이런 거는 뭐 주택 보증주택 이런 거니까 우리 4호나 6호나 7호는 별거 아니고 5호 조항에 좀 보세요. 5호. 뭐라고 썼어요? 공사대금으로 받은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이게 뭐죠? 대물변제주택. 이거 흔히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런 그 집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맞으면은 그 빌라를 뭐 이런 그 지었던 그 주택을 그걸로 대신 공사비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하도 급 받아서 그 공사했던 도급업자가 자기는 그 집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공사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럼 빨리 이거를 조금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자기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을 한번 명의가 분양이 됐다고 해서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버리면 옆집은 다 감면되는데 자기 거는 감면 안 되면 그 집이 팔리겠습니까? 당장 그 집을 건축주가 줬을 때는 현금화해서 쓰라는 걸로 준 건데 그래서 이런 대물변제 주택도
비록 한 번 사람 손을 탔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법조항에 이런 대물변제주택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6번 미분양주택은요.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축과 미분양주택 지금 잠깐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얼핏 듣기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지금 양도세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 집을 사면 내가 나중에 감면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감면이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 말만 듣고 나중에 샀다가 감면이 안 되면 다시 물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증을 서야 돼. 그렇다고 우리의 세법 지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런 동일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는 감면주택 맞아, 신축주택에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거는 어떻게 쓰냐? 교재에 있는 이 서식으로 요번 시행규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서식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는 신축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가 있고, 서식에 보면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 이쪽에 가지고 확인하는 날인 거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날인하는 요 서식이 하나 있어. 요걸 반드시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요? 파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나 이 집을 사는데 지금 갑돌이의 집을 내가 요번에 사요. 관할 구청한테 가서 이 집이 감면주택이라고 그러니 확인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들이 확인 다 해가지고 도장 찍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파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중개업소에 가서 싸우지 마. 우리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집을 사가지고 5년 가지고 있다 팔으면 가면. 그런데 중개하는 분들이나 파시는 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 말에 자꾸 토달 것도 없고 그러세요 하면은 그 주소 따다가 구청에다가 신청해보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구청은 어떻게 알고 해주느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은 이미 그 전에 팔기 전에 공사를 진행 중인 거, 또 현재 4월 1일 기준으로 신축주택 돼 있는 것은 이미 지금 5월부터 전선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청에 통보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해놔요. 그래서 세무서, 구청 이렇게 통보하고 다 그 분양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제출하면 컴퓨터 땅 때려보면 신축 미분양 기다 아니다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확인서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지금까지 신축 미분양 공부 괜히 했네. 저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 했네. 구청 가면은 판정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절차도에 따라서 그 후에 확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감면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서류가 될 것 같아요. 28번이요. 28페이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은 정확하게 어떤 주택입니까? 지방의 아내 명의로 10년 전 취득한 집이 하나 있고 4년 전에 제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고 있다. 근데 와이프 이름으로 된 주택을 올해 팔 예정이다. 10년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은 집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A라는 집이 하나 있고 B라는 집이 하나 있다. 근데 B라는 집은 상속을 받았고 A라는 집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매매로 취득한 집이다. 10년이나 됐다. 지금 이렇게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상속받은 집에서 거주하는 거야. 뭐 어느 집에서 살든 상관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무슨 집을 파냐면 요거를 팔 거냐 요거를 팔 거냐 고민하다가 지금 요거를 판다. 이유는 왜 그럴까?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건 A 주택이에요.
주택 이름이에요. 부부 합산이니까.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걸 팔면 세금 낸다고 그래. 요걸 팔면 안 낸다고 그래. 요걸 팔면은 안 내고 요거 판 다음에 요거 팔으면 요것도 안 냅니다. 세무서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요걸 먼저 파는 거지. 왜? 상속받은 주택은 아까 감면주택처럼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없는 걸로 친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 팔 때 이거 없는 걸로 치면 1세대 1주택이야.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대요.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비과세지.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면 상속받은 주택도 매매로 취득한 거와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주택자가 돼. 그래서 상속주택 팔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알만큼 알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팔겠다 해서 누가 와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사는 사람한테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바로 이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아까 그 내용은 그렇게 써놨지만 신축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거래 계약하기 전에 번짓 따서 가면은 구청에서 해줘요. 전산 처리된 걸로. 근데 1세대 1주택을 내가 감면받는 1세대 주택은 안 나온다니까. 이 거래하면서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팔면서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가서 컨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안 낸다더라. 그래서 을이라는 분이 사는데 그래? 세무서 갈 때 나도 따라가서 들어봅시다. 맞아.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을 샀으니 나중에 양도세 감면 받겠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분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에요. 팔 때.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니까 팔고 양도세 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상 1세대 1주택인자를 따져봐야 돼. 법이 틀려요, 법이. 사는 사람은 조특법상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봐야 되고, 파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 신경 쓰지 마. 우리 기준으로만 무조건 봐야 돼.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비과세에 해당이 안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 조특법에서 볼 때는 그게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원칙을 이거를 좀 맞추면 좋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냐면 세무서에서 해야 돼.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하기 싫으니까 국토부에다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국토부 기준으로 가니까 이게 틀려져 버린 거예요. 국토부 기준 어떻게 되냐?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다. 그럼 이런 거래를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한다. 그런데 이분이 4월 1일 현재는 아들내미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들내미 이름으로 4월 1일 현재는 있던 게 지금 거래하기 전인 6월 1일 날 팔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소득세법은 양도일 기준이니까 이날 기준으로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는 4월 1일로 가니까 4월 1일 가보니까 아들 이름으로도 있고 누구 이름으로도 있고 상속받은 것도 있고 1세대 1주택 아니구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집을 사봤자 나중에 가면 못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서로가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왜? 이분은 국세청까지 갔다 왔는데 확실하게 세무사 10명한테 가서 확인받았는데 나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앞에다 말을 붙여야 돼. 이제는 그거는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나는 조특법상 1세대 주택.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지만 매수자 입장은 오히려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나중에 감면 못 받으니까 반드시 조특법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잘 알아두자. 그래서 28쪽을 보시면 하단에 조특법 시행령 99조의 2 제3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원래 조특법이 4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 때는 이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정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5월 달에 5월 초에 시행령 만들면서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잘 봅시다. 1항의 사망 1호인데 2013년 4월 1일 현재, 거기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현재,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집을 사는데 5월 달에 사든 6월 달에 사든 7월 달에 사든 8월에 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즉,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이러면 지금 사는 게 내가 8월에 산다. 그럼 8월 현재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인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현재 위에다 취득일 X 이렇게 쳐놔요. 취득하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거를 우선 딱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1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 그시고요. 그 위에 X 칠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하나 써놓으세요. 그거와는 전혀 틀려요. 아까 소득세법에 1세대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졌습니다. 뭐 본인 있고 배우자 있고 처 있고 뭐 처제 있고 이런 거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주민등록법상 1세대라고 쓴 거는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있는 1세대 아까 생애취초 때 설명했죠.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그게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증 안 생겨요? 그러면 나이 35세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할 때도 35세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지. 생애취초 취득은 사는 날 시점에 35세 이상이 주민등록에서 빠져 있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하잖아.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4월 1일 현재에 이미 다 그 상황이 끝나 있어요. 굳이 새로 내가 사는데 35세 따질 이유가 없어. 과거의 얘기야. 등본 떼어보면 이미 거기에 다 뽑혀 있어요. 그리고 35세, 그러기 때문에 35세니 30세니 20세니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전혀. 그냥 4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 등본 땅 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위주로 집이 한 채만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양도일 시점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분리를 지금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부부정 그렇고 지분도 인정 안 하고 상속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람으로만 집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자, 생애취초는 이 한 세대가 주민등록성 1세대가 이렇게 주민등록에 있는 요 세대가 누가 사야 되냐면 요 세대와 세대주가 산다는 전제예요. 자, 요번에 양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 집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집을 누가 팝니다. 팔면데 우리가 지금 취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판정을 할 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4명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누구든지. 어느 누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대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야.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이 1세대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2년의 기간은 처음에 산 날부터 요때 계약하는 날까지예요.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 계약일이에요. 요게 2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4월 1일 현재 돼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댕깁니다. 근데 12월 1일까지는 2년 1개월이야. 그러면 4월 1일까지는 1년 한 7, 8개월밖에 안 되겠죠. 4월 1일 현재 2년이 안 돼 있으면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급 규정이야. 1세대 1주택. 기간 2년도 4월 1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거지. 지금 4월 1일 넘어서 월수가 넘었다고 해서 2년 지금 우리가 살 때 이것이 2년이 넘었으니까 1세대 1주택. 이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세대원 개념도 상해취득은 세대주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가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든.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이따 상담하면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그 오피스텔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 만들면서 국회에서 오피스텔도 추가를 했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주거용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법에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85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법령 조건을 일단 정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주민등록해서 살으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 차치하고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거주용 오피스텔을 보겠다. 이런 논리니까 거주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파는 사람은 업무용이라도 자기가 사가지고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만 되면 됩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갖추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민등록 옮기든지 자기가 세 주는 사람 옮겨놓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용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거는 집과 똑같이 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 지금 한 20페이지부터 한 대여섯 개 못한 것 같은데요. 질의상담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도 덥고 더운지 더운가? 하여튼 저는 덥네요. 예. 그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